안녕하세요. 영사탕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지리 2단원 세계기후 구분과 이해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과 몇 가지 주요 원리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하는데요. 이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기후 구분과 이해의 내용과 열대기후의 내용을 합쳐서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열대기후부터 한대기후까지의 내용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이 기후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원리들을 잘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단원을 따로 분리를 해두었습니다. 이 기후 문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도 기후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원리들, 과정들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두면 풀기 쉽다는 생각에 이 원리들을 좀 잘 이해를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학습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인데요. 자, 우리가 기후라고 한다면 특정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가령 우리가 내일의 날씨가 어떤지, 다음 주의 날씨는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기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일시적인 대기의 상태이기 때문에 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기후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누적이 되어 온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를 말해준다는 점에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년을 주기로 이 기후 값을 갱신을 하는데요. 그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누적이 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후를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는 기온이 있고 강수, 바람이 있습니다. 이 기온, 강수, 바람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습도라든지 일사량을 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기후 요소에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기후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후 요인이라고 한다면 기후 요소의 지역적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는 7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기후 요인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위도와 기온인데요. 자,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진다는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오른쪽 사진을 보도록 하죠. 저위도 지역과 고위도 지역을 비교해 볼 때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지금 지표면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저위도 지역에서는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좁은 면적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많은 편이고요. 반면에 고위도 지역은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넓은 면적에 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일사량은 적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위도 지역에서는 기온이 높은 특징이 나타나고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라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위도는 저위도에 비해서 여름과 겨울의 일사량 차이가 커서 연교차가 큰 편인데, 이 부분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연교차라고 한다면 우리가 1년 중 가장 더운 달을 최나늘리로 부르고 1년 중 가장 추운 달을 최하늘리라고 부르는데, 이 최나늘과 최하늘 간의 기온 차이를 우리가 연교차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통상적으로 북반구는 6월에서 8월이 여름, 남반구는 12월에서 2월이 통상적으로 여름이 나타난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위도와 강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도수렴대로 남북이 60도 부근에선 강수량이 많이 나타나고, 남북 해기선, 그, 남이 23.5도나 북이 23.5도 부근에서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연강수량이 적은 편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아열대 고압대라든지 적도 수렴대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위도에 따라서 강수량이 달라진다는 것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연강수량과 연증발량의 관계를 잘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연증발량을 보도록 하면, 연증발량은 위도에 따라서 비례한다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저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지금 연증 발량이 많다라는 특징이 나타나고,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연증 발량이 줄어든다는 특징이 나타나죠. 자, 따라서 연증 발량은 저위도 지역에서는 많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적다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자, 이러한 이도는 일사량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저위도 지역에서는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많다. 그리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적다라는 내용을 확인했었는데, 저위도 지역은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햇빛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좁은 면적에서. 그래서 증발량이 많은 편이고, 고위도 지역은 같은 면적에서 일사량이 적기 때문에 햇빛이 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증발량이 적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서 위도에 따라서 일사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발량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반면에 영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적도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북위 60도 부근에서 또 강수량이 다시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남해기선과 북해기선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비례하진 않는다. 위도에 따라서 편차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색칠된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북해기선 인근 지역, 아래쪽이 남해기선 인근 지역인데, 자, 이 두 지역에서는 영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더 많다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비가 내리는 양보다 증발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다라는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적도와 가까운 지역과 북위 60도 인근 지역들. 자, 이 지역들은 지금 영 강수량이 연 증발량보다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더라도 그 중에서 증발되는 양이 그보다 적다란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습윤한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발고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발고도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하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가령 산이 있다고 했을 때 저지대 지역과 고지대 지역을 비교해 보면 저지대 지역이 기온이 높은 편이고, 고지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령 히말라야라든지 알프스 산맥들을 보게 되면 산 정상 부근에 눈이 그대로 남아있죠. 고지대 지역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서 눈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서 만년설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륙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륙분포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수륙분포는 바다와 대륙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육지는 바다보다 비열이 작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열이라고 한다면 어떤 물체의 온도를 1도씨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열이라고 한다면 어떤 물체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 즉 1도씨를 높이는 데 힘이 얼마나 많이 드냐를 따지는 것이 이 비열입니다. 자, 이 비열이 육지가 바다보다 작습니다. 바다가 육지보다 비열이 큽니다. 자, 이 말은 1도씨의 온도를 높이는데 육지보다 바다가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지는 바다보다 1도씨만큼의 온도를 높이는데 들어가는 힘이 적다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육지와 바다를 비교해 보면 여름철에 육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바다보다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같은 힘이 작용하는데 육지는 1도씨의 온도를 높이는데 바다보다 힘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은 육지가 바다보다 기온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바다는 그에 비해서 온도가 적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더 덥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겨울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육지가 바다보다 온도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바다는 온도가 적게 떨어지고요. 자, 이로 인해서 겨울철이 되면은 육지보다 바다가 더 덥다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계절풍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대륙, 여기가 바다라고 했을 때, 자, 빨간색을 여름이라고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철에는 대륙보다 바다가 더 덥기 때문에, 바다보다 대륙이 더 덥기 때문에 바다에서 대륙으로 바람이 불어나갑니다. 바람은 찬 곳에서 더운 곳으로 불어나가기 때문에 바다에서 대륙으로 바람이 불어나간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겨울철이 되면은 대륙보다 바다가 더 덥기 때문에 대륙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나간다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계절풍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중위도 지역에서 대륙 상하는 바다, 대륙 동하는 대륙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중위도 지역만 따로 떼놓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위도 지역에서는 연중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서 들어옵니다. 이 편서풍이라는 바람도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중위도 지역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나가는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연중 일정하게 불어오게 되는데, 대륙 리스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포함한 대륙 서부 지역과 칭도라든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 동부 지역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 서부 지역, 서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한다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요. 대륙 동부 지역, 대륙의 동안 지역에서는 서쪽에서 바람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륙 서쪽에 중국이 있죠. 그래서 이 서쪽에서 바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륙 상하는 바다의 영향을 받고 대륙 동하는 대륙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위에서 봤던 내용에서 육지와 바다로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 곳들이 최나늘이 되겠죠. 여름철에서도 기온이 가장 높은 시점이 될 것인데, 반대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점들은 최하늘이 되겠죠. 가장 추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간단하게 연교차를 비교해 줄 수가 있는데, 육지 같은 경우에는 최나늘과 최하늘 간의 기온 차이가 큰 반면에 바다 같은 경우에는 최나늘과 최하늘 간의 기온 차이가 육지보다는 적다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연교차 같은 경우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크다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연교차가 육지가 바다보다 크다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바다로부터 영향을 받는 대륙 상하는 대륙 동안과 비교할 때 연교차가 작게 나타나고, 반대로 대륙 동안은 연교차가 대륙 상한에 비해서 크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자, 이어서 격해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해도라는 것은 바다로부터 얼마나 격리되어 있는지를 정도로 따져주는 것인데, 바다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교차가 대체로 커지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륙 지역보다 강수량이 많고 고른 편입니다. 바다랑 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증기의 공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형의 기복이 많은 대륙이 해양보다 평균 풍속이 약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형의 기복이 많다는 말은 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산지가 많다는 것이죠. 자, 산지가 많으면 바람이 불어오면서 산에 바람이 가로막히게 되면서 풍속이 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해안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풍속을 막아줄 수 있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풍속은 대륙보다 해양이 더 빠른 편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 풍속이 거의 0으로 수렴하게 되면 우리가 무풍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풍 비율이 대륙이 해양보다 높습니다. 풍속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형 같은 경우에는 바람바지 사면이 비그늘 사면 또는 우리가 바람그늘 사면이라고 부르는 지역보다 강수량이 많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류를 보시게 되면 바다의 흐름인데, 자, 난류가 흐르는 해안, 여기서 난류라고 하면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바닷물이고요. 한류라고 하면 케이팝이 아니라 차가운 바닷물이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가 한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류가 흐르는 해안이 한류가 흐르는 해안에 비해서 기온이 높고 당연하겠죠. 바닷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수량이 많습니다. 이거는 증발량이 난류가 한류보다 더 많기 때문이고, 한류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차갑기 때문에 오히려 증발량이 적은 편이라서 일반적으로 건조한 특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 대순환과 강수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도 저압대라든지 아열대 고압대와 같은 개념들을 한 번씩 살펴보게 될 것인데, 위사진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대기 대순환의 그림을 묘사를 해둔 것이고요. 이걸 약간 좀 완전히 좀 단순화해 보면 아래 그림과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토대로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적도를 기준으로 보게 될 때, 적도의 북쪽 지역에서는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적도로 수렴을 하고 있고요. 남쪽에서는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북동무역풍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남동쪽에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을 남동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북동무역풍은 적도에서 북위 30도 사이에서 불어서 들어오는 바람이고, 남동무역풍은 적도에서 남위 30도 사이에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두 바람이 적도 저압대에서 만나게 되는데, 잠시 윗사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윗사진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적도 저압대에서 남동무역풍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북동무역풍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이 상승하는 구간을 우리가 저압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기압대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저기압대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저기압대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는 것인데, 이 저기압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바람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바람이 위로 상승한다는 것은 해발 고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해발 고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기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해발 고도에 대해서 보았었죠. 자, 근데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은 바람이 머금고 있던 수증기들이 응결하게 됩니다.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증기들이 응결하게 되면은 비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자, 비구름이 형성이 되어서 비가 내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기압대 지역에서는 비구름이 형성이 되면서 수변한 날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반대로 고기압대 지역에서는 바람이 아래로 하강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바람의 해발 고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반대로 기온은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게 되죠. 자, 이러면 수증기의 응결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수증기 응결은 나타나지 않게 되고 비구름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형성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고기압 지역에서는 건조하다는 날씨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적도 지역에서는 지금 공기가 위로 상승하고 있는 저기압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저기압대가 나타나는 적도 저압대 지역에서는 습연한 날씨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구름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적도 저압대 지역에서는 습연한 날씨가 나타나고요. 이 지역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적도 수렴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적도 수렴대 지역에서는 습연한 날씨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북위 30도 지점을 보도록 하죠. 북위 30도 지점과 남위 30도 지점. 여기서 북위 23도 30분 지역, 북위 23.5도 지역과 그리고 남위 23도 30분 지역, 남위 23.5도 지역에서 이 사이 지역에서는
지금 그 30도보다 위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도 마찬가지로 30도보다 아래 지점에서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나가고 있죠. 자, 이러한 바람들을 우리가 편서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위도 지역에서는 편서풍의 바람이 불어서 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걸 위에 나와 있는 대기 대순환에서 보시게 되면 바람이 북위 30도 지점 또는 남위 30도 지점에서 이 지점은 북위 30도보다는 조금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북해기선에 위치한 북위 23.5도 지역이라든지 남위 30도보다 좀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남위 23.5도에 해당하는 남해기선이라든지 이 부근 지역에서 대체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바람이 하강한다라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북반구 지역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북위 30도보다 북쪽에서 나타나게 되는 편서풍도 이 북위 30도 지점에서는 바람이 하강한다라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지금 바람이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고기압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고압대가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고기압대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나타나는 고기압대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북위 30도 지점, 남위 30도 지점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점을 우리가 아열대 고압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열대 고압대는 그래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서서 위도에 따라서 강수량과 증발량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보았었는데요.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북해기선이 걸쳐 있는 지점과 남해기선에 걸쳐 있는 지점, 북위 30도 지점과 남위 30도 지점에서 강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고기압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강수량이 적다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편서풍이 또 위로 쭉 올라가다가 북위 60도 지점 그리고 남위 60도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북위 60도에서 북위 90도 사이에서 동쪽으로 불어서 들어오는 극동풍이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극지방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서 들어가는 바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극동풍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극동풍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조금 찬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좀 파란색으로 따로 표시를 해두었고요. 자, 이 극동풍과 편서풍이 또 북위 60도 지점에서 대체로 좀 만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만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위 60도 지점에서 보시게 되면 편서풍이라는 이 바람도 북위 60도 지점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극동풍도 북위 60도 지점에서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이로 인해서 이 지점에서 다시 저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도 습연한 날씨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 이 지역은 또 한편으로는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게 되면서 날씨가 습해지는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 북위 60도 지점에서 또 한번 저기압대가 약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습연한 날씨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위 60도 지점에서도 비교적 습연한 날씨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북위 90도 지점과 남위 90도 지점에서는 고압대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 지역을 극고압대로 부르는데 여기는 고압대 지역이기 때문에 건조하다라는 날씨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극고압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까지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기 대순환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과정 자체를 이해하시면 좀 더 문제를 풀기에 편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열대 고압대와 적도 저압대, 이 지점들이 습한지 건조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편서풍이라든지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과 같은 이 바람들이 어디서 불어서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수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수의 유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뭐 지형에 따라서 바람바지 사면과 바람 그늘 사면이 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먼저 대류성 강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저기압 지역에서는 습 있는 날씨가 나타난다라고 보았었고, 고기압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근데 그 저기압 지역에서 수분한 날씨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상승 기류가 나타나야만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비구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강수의 유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이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꾸준히 체크해 가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대류성 강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류성 강수라고 한다면 이 지표면에 있을 때 일사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자, 일사량이 풍부하면은 공기가 데워지겠죠. 공기가 데워지면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승 기류가 나타나니까 해발 고도가 높아지게 되고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 지점에서 비구름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비구름이 형성이 됨으로써 내려지는 비를 우리가 대류성 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류성 강수라고 하면 낮에 지표면이 가열이 되면서 지표 위의 수증기들이 바람을 타고 상승하면서 구름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러한 대류성 강수에 해당하는 것이 소나기와 스콜이 있습니다. 자, 소나기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8월달 여름철에 학교에 가는 날에 아침에는 뭐 비구름이 잘 안 형성이 될, 비구름이 없이 날씨가 맑은 편인데 하교를 하려는 순간 또는 점심 먹을 때쯤 되면은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비를 소나기라고 부르는데, 소나기 같은 경우 특히 8월 달에 이러한 소나기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가 일사량이 풍부한 편이라서 지표면이 잘 데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증발량이 많아지면서 상승 기류가 원활하게 형성이 되어 비구름이 잘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리는 비를 우리가 대류성 강수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이러한 대류성 강수에 해당하는 것이 소나기다. 자, 그리고 스콜 같은 경우에는 열대 지방에서 나타나는 소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나기란 것 자체로 열대 지방에서는 스콜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대류성 강수 같은 경우에는 일사량이 풍부한 열대 지방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형성 강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형성 강수는 수증기가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산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해발 고도가 높아지게 되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온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비구름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수증기가 응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정상 부근에서 비구름이 형성이 되고 바람이 부딪히는 지점들, 바람이 부딪히는 이 지점들이 비가 내린다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증기가 산을 타고 넘어갈 때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구름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지형성 강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의 바람을 맞는 사면, 우리가 이걸 바람바지 사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비가 내리는 현상을 우리가 지형성 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형성 강수에서 또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현상 중 하나가 팬 현상입니다. 자, 이 팬 현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서 이 바람이 부딪히는 지역에 비가 내린다라고 봤었는데, 이 바람이 결국에는 산 반대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산 반대로 넘어가서 바람이 불어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미 수증기가 다
없어진 상태란 거죠. 비를 다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람은 건조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수증기들이 산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람바지 사면에 이미 비를 내리며 수증기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반대로 넘어가는 바람들은 비교적 건조한 특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가게 되면은 바람이 건조해지면서 바람바지 사면의 반대편 사면, 우리가 이 사면을 바람 그늘 사면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비그늘 사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바람 그늘 사면 또는 비그늘 사면이 건조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리에서 특히 좀 많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저도 한국지리 기후 파트를 설명할 때 이걸 좀 깊이 설명할 예정이고요. 세계지리에서도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어도 전반적인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더라도 바람 그늘 사면과 바람 그늘 사면, 비그늘 사면 간의 차이점 정도는 명확하게 알고 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선성 강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전선성 강수라고 한다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대규모 비구름이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전선성 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따뜻한 공기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공기에 비해서 밀도가 낮은 편이고 찬 공기는 일반적으로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밀도가 낮다는 것은 가볍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 그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해발 고도가 마찬가지로 높아지면서 기온이 하강하고 수증기가 응결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비구름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 우리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집에 그 난로를 그 보일러를 틀고 창문에 보시면 이슬이 맺히는 경우들이 또 보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그 바깥에 집 안에 보일러를 켜서 공기가 데워지고 집 밖에는 겨울이라서 찬 공기가 서로 만나게 될 때 창문에 보면 이슬이 맺히죠. 우리 자동차 차도 그런 특징이 좀 나타나죠. 자동차 안에 그 히터를 틀고 그 자동차 밖에 겨울이라서 찬바람이 좀 있으면 그 창문에 이슬이 맺히면서 약간 좀 뽀얘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또 만나게 되면서 이슬이 대규모로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비구름이 또 형성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해발고도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강수 유형을 우리가 전성성 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서로 만날 때 수증기가 발생해 구름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북위 60도 지점 그리고 남위 60도 지점에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도 이 편서풍이 비교적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극동풍이 찬바람의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뜨거운 성질을 가진 극동풍이 뜨거운 성질을 가진 편서풍이 위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해발고도가 높아지면서 비구름이 형성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수가 또 발생한다는 것이죠. 북위 60도 지점과 남위 60도 지점에서. 자, 이러한 그 전선성 강수로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장마전선이 대표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 장마전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지리에서 좀 더 중요한 내용이고 세계 지리에서는 우리가 장마전선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세계 지리를 목표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되고 편서풍과 극동풍이 만나는 북위 60도 지점, 남위 60도 지점 부근에서 구름이 형성되는 것도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60도 지점 부근에서 습유한 날씨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저기압성 강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공기가 위로 상승한다는 것은 저기압대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 저기압 지역에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해발 고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응결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비구름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구름이 형성이 돼서 내리는 비를 우리가 저기압성 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압이 낮아서 뜨거운 공기가 상승을 하고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서 응결되어서 구름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저기압성 강수가 태풍입니다. 뭐 태풍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하죠. 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태풍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저기압성 강수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편이고, 뭐 한국지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저기압성 강수를 태풍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뭐 시험에서도 태풍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세계지리에서는 이제 저기압성 강수라고 단어를 주로 쓰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 기후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둔 그 자료인데요. 자, 우리가 기후를 분류를 할 때에는 먼저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로 분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수목기후 중에서도 기온에 따라서 열대기후와 온대기후, 냉대기후로 분류를 하는데, 이 열대, 온대, 냉대 기후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기온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이 열대 기후에서도 또 몇 가지 기후가 나뉘고 온대도 나뉘고 냉대도 나뉘게 됩니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강수 유형에 따라서 더 세분화를 하는데, 이 강수 유형과 더불어서 기온과 같은 것도 기준을 통해서 이 열대, 온대, 냉대 기후에서도 뭐 세부적으로 기후를 더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아마 통합사회에서는 열대, 온대, 냉대 기후에 대해서, 그리고 건조 기후, 한대 기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학습을 하시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뭐 사바나 기후라든지 지중해성 기후까지 학습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이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세계지리 내용에서는 열대, 온대, 냉대 기후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기후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수목 기후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건조 기후와 한대 기후로 나누게 되는데, 이 건조 기후와 한대 기후로 나누게 되는 이유는 나누는 기준은 무수목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를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건조 기후와 한대 기후도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 구분을 보도록 하시면, 강수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일반적인 기후들은 우리가 수목기후로 분류를 합니다. 반대로 강수량이 매우 적게 나타나는 지역들을 우리가 무수목기후로 분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강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역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수목기후들 중에서 최하늘 기온을 기준으로 볼 때, 최하늘 기온이라고 하면 연중 가장 추운 날씨가 되는 지점이죠. 이 최하늘 기온을 기준으로 볼 때, 최하늘 기온이 18도씨 이상으로 나타나는 기후들을 우리가 열대 기후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최하늘 기온이 3도씨 미만으로 나타나는 지역들을 우리가 냉대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하늘 기온이 영하 3도씨 이상 그리고 18도씨 미만으로 나타나는 지역들을 우리가 온대 기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기준점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도 그리고 18도. 자, 그래서 뭐 암기를 할 때 18 마3이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욕하지 말라는 거죠. 18도시와 마이너스 3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최하늘 기온을 기준으로 열대, 온대, 냉대 기후를 구분한다. 열대 기온은 18도씨 이상, 온대 기온은 영하 3도씨 이상에서 18도씨 미만, 그리고 냉대 기온은 영하 3도씨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열대 기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세부적인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세계지리 기준으로서는, 고등학교 세계지리 기준으로서는 강수량을 그 다음으로 또 기준을 삼아서 구분을 해줍니다. 월 강수량이 60mm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가 될 경우, 우리가 이러한 강수량을 우리는 이러한 지역의 기후를 열대우림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긴 우기가 나타나는 지역을 열대 몬순 기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몬순 같은 경우에는 계절풍을 영어로 말하면은 몬순이 됩니다. 계절풍을 영어로 몬순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 열대 몬순 기후 지역들은 열대 기후 지역 중에서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을 우리가 열대 몬순 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기후위기라고 적어둔 이유 중 하나가 사바나 기후에 비해서는 열대 몬순 기후가 우기가 조금 긴 편입니다. 그래서 긴 우기라고 따로 구분을 해두었고,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기가 비교적 짧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열대 기후 중에서 사바나 기후로 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분류 기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각 기후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뒤에서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열대우림 기후 지역들은 우리가 또 다음 영상에서도 배우게 되겠지만, 연중 강수량이 일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월마다 1년 중 모든 월마다 강수량이 60mm 이상씩 꾸준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좀 드문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비가 내린다라고 한다면 10mm를 넘기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 보통 10mm대 또는 뭐 많이 내리면 한 20mm대까지 오기도 하고, 제일 좀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울릉도 같은 경우가 130까지 오긴 하지만 그는 울릉도가 워낙에 독특해서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연 강수량이 그 겨울철이 되면은 월별 강수량이 20mm를 잘 안 넘기게 되거든요. 근데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열대우림 지역은 연중 강수량이 매월마다 60mm 이상씩 온다는 것은 연중 강수량이 꽤 많이 온다는 것이고, 강수량이 연중 꾸준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보이게 되고요. 열대 몬순 지역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기후가 나타나고, 사바나 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우기가 비교적 열대 몬순에 비해서 짧다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평가원에서는 이 열대 몬순 기후와 사바나 기후의 차이점을 집요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이게 교육청에서는 열대 몬순 기후와 사바나 기후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평가원에서 아직까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느낌이 열대 몬순 기후는 우기가 좀 긴 편이고, 사바나 기후는 우기가 좀 짧은 편이다 라는 차이점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평가원에서 여기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열대기후에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온대기후는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 4개 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기후가 연중수변한 기후들 보도록 하죠. 연중수변한 기후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중수변하다는 것은 연강수량이 일정하다는 것이죠. 월별 강수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최나널 기온이 22도씨보다 미만인 지역을 우리가 서한해안성 기후라고 부르고, 최나널 기온이 22도씨 이상이 나타나는 지역을 우리가 온대 수분 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난 수분 기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자, 이 두 지역의 구분을 할 때에는 22도씨, 최나늘 기온이 22도씨를 넘는지 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대기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고, 구분하는 기준점에 대해서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서한해안성과 온대 수분기후, 온난 수분기후가 연중 수분한 날씨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름이 건조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을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라고 얘기를 하고, 겨울이 건조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온대 겨울 건조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냉대 기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후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는데, 자, 연중 수변한 기후가 있습니다. 냉대 기후에서도 이런 지역을 우리가 냉대 수변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겨울이 건조한 기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냉대 겨울 건조 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한대기후로 보도록 하죠. 자, 한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무수목 기후로 보시게 되면, 무수목 기후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무수목 기후가 나타나는지, 그 무수목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를 통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가 한대기후고 다른 하나가 건조기후입니다. 자, 이 한대기후와 건조기후로 구분하는 기준으로서는, 한대기후는 최나늘 기온의 10도씨 미만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한 12월쯤은 되어야 최나늘 기온이 대체로 전국적으로 10도씨 아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대 기후 지역들은
아무리 여름철이 덥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겨울과 비슷한 날씨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매우 추운 날씨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건조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강수량이 500mm 보다 적게 내리는 지역을 우리가 건조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이 되면 한 6월에서 7월 또는 한 8월쯤 월별로 강수량이 보통 500mm 정도 내리는 편이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비가 진짜 많이 내린다라고 하면 하루 만에도 500mm가 내리기도 합니다. 이 정도 강수량이 1년의 강수량을 다 합친 게 이 정도 양만큼 해당하는 기후를 우리가 건조기후라고 분류를 해둔다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먼저 한대기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기후는 최나늘 기온의 10도씨 미만이 나타나게 될 정도로 굉장히 추운 기후인데, 이 중에서도 최나늘 기온이 0도에서 10도 사이, 그러니까 최나늘 기온이 그래도 영상으로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우리가 툰드라 기후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최나늘 기온이 10도씨 미만으로, 그러니까 1년 내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빙설 기후라고 이야기합니다. 빙설, 그러니까 얼음이 뒤덮여 있다는 거죠. 영하로 1년 내내 기온이 영상으로 거의 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눈이 녹지 않기 때문에 빙설 기후, 눈이 녹지 않는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강수량이 500mm 미만인 지역인데, 이 중에서도 그나마 비가 많이 내린 지역들, 연강수량이 250mm에서 500mm 사이인 지역들, 그러니까 절반보다 많이 오는 지역들이죠. 여기를 우리가 스택 기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연강수량이 250mm 미만인 지역들, 진짜 비가 잘 안 온다는 것이죠.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사막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다가 영어로 알파벳들을 써두었는데, 이 알파벳을 써둔 이유가 제가 수업을 하면서는 이 알파벳을 좀 많이 쓸 예정입니다. 이게 풀네임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길다 보니까 풀네임 쓰면서 하면은 필기가 좀 조잡해지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파벳 위주로 쓰면서 뭐 실제로 알파벳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읽을 때는 제가 풀네임을 읽기나 할 건데, 한글로 이제 풀네임을 읽기나 하지만 이 알파벳으로 필기를 하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알파벳을 써두었는데, 이 알파벳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쾌펜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기후 구분의 체계를 마련하신 분인데, 일단은 열대 기후에다가 A, 건조 기후에다가 B, 온대 기후에다가 C, 냉대 기후는 D, 한대 기후는 E로 이런 그 알파벳 기후를 먼저 붙였습니다. 자, 이 A, B, C, D, E가 각각 붙은 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열대 기후부터 한대 기후까지 위도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차원에서 A, B, C, D, E 순서대로 붙였습니다. 자, 그냥 열대 기후가 가장 저위도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고, 위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건조 기후, 온대 기후, 냉대 기후를 거쳐 가장 고위도의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A, B, C, D, E라고 먼저 기후도를 붙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각 기후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알파벳들을 붙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연중 수비한 지역들의 같은 경우에는 각 알파벳 뒤에다가 소문자 F를 붙여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열대우림 기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중 강수량이 일정하다고 봤었는데, 그래서 열대 기후를 뜻하는 A 뒤에다가 F를 붙여두었고요. 그 다음에 온대 기후 같은 경우에도 연중 수분한 두 날씨, 서한연성 기후와 온난 수분 기후를 보시게 되면 온대 기후를 뜻하는 C 뒤에다가 또 F를 붙여두었죠. 자, 이렇게 붙여두고, 그 다음에 또 여름이 건조한 지역들은 S를 붙입니다. 썸머가 건조하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지중해성 기후가 뒤에다가 S가 붙어 있고요. 여름이 건조하기 때문에. 또 겨울이 건조한 지역은 W를 붙입니다. 윈터가 되는 것이죠. 윈터가 건조하다는 것인데 온대 겨울 건조의 뒤에다가 C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냉대 기후를 뜻하는 D 뒤에다가 겨울이 건조한 냉대 겨울 건조 기후는 D 뒤에다가 W를 붙여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풍 같은 경우에는 계절풍이 영어로 몬순이기 때문에 몬순에 M을 따와서 뒤에다 M을 붙여주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열대 몬순 지역이죠. A 뒤에다가 M을 붙여두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후를 상징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툰드라 기후를 보시게 되면 뒤에 붙은 이 T가 툰드라의 T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빙설 기후의 F 같은 경우에는 그 빙설의
이제 영어로 하면 프로즌이 되겠죠. 그 프로즌은 F에서 따왔고, 그 다음에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텝의 영문에서 S를 따와서 뒤에다 붙여두었고, 사막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 W가 붙여져 있는데 왜 데절트가 아니라 W가 붙었냐면요. 이게 독일어로 하면은 그 사막을 독일어로 하면은 그 앞글자 W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W를 가져와서 BW라고 이름을 붙였다. 기호를 정했다라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내용은 약간은 좀 그래도 우리가 세계 지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으면 좋다는 약간은 좀 상식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시험에서는 꼭 알고 있으실 필요까지는 없고 제가 가끔 가다 영문 명칭을 쓰기 때문에 좀 친숙해지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후 구분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영상부터 또 열대 기후부터 기후와 관련되어서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웅사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